이 책이 말하는 바는 극좌하고 극우가 믿음의 컨텐츠는 너무 다르지만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경직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극좌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극우로 간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제일 재밌는 얘기 같아요. 이 책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오래간만에 하드커버의 원래 원류죠,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만날 책은 이 책이에요. 이데올로기 브레인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번역 출간된 책입니다. 번역 출간도 올해 됐지만 사실 이 책도 올해 나온 책이에요. 이 저자는요, 저자를 소개하면 레오르 즈미그로드라는 사람. 레오르 즈미그로드. 이름도 되게 쉽지는 않은데요. 아마 네덜란드, 이스라엘, 굉장히 국적이 다양한 젊은 연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세 정도 된 연구자고요. 여성 연구자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심리학 학사 박사를 받은 정치심리학자, 정치뇌과학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매체에 자기의 오리지널한 연구들을 많이 소개도 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대중들하고 만나는 그런 소통의 장도 많이 갖고 있는 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책은 이데올로기 브레인, 책 제목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뭔가 정치랑 관련이 있죠.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극단주의자들은 사회적인 구조나 자라나온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그 개인의 인지 스타일, 특히 인지적 경직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극단주의에 빠진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책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들 어때요? 가슴이 턱턱 막히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확고하게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원래 그런 식의 인지적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단순화하면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대화를 하다가 정치적 좌나 우를 만나게 돼요. 얘기하다가 보면 서로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어떤 교육이나 어떤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 성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우리가 삶을 대한 태도나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평가하는 기준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의 특성을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할까요? 제가 왜 이 책을 골랐냐? 갑자기 대선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갈등 사회가 펼쳐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좌와 우로 큰 갈등 속에 있고, 사회 전체가 조금 긴장이 있어요. 집단과 집단의 어떤 갈등들이 여전하죠. 남과 여의 갈등도 있고, 노와 소의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사측과 그 다음에 노동자 측의 갈등도 있고, 굉장히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느냐, 다른 교육을 받았다, 혹은 다른 신념을 어떻게든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하드커버에서 다룬 책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른 마음이라는, 조나단 하이트의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 도덕 기반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만나게 됩니다. 도덕 기반 이론의 핵심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진보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그런 정치의 양 진영의 사람들이 믿는 어떤 믿음의 목록들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갈등을 한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공정성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보수도 공정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수는 진보가 갖지 못한, 예를 들면 내 집 딸에 대한 충성심, 순수한 고결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다시 말해서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나눴냐면, 어떠한 특정한 믿음의 유형들을, 믿음의 항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좌우 대립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치적인 어떤 일종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물론 그거는 현상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인지의 과정이다. 그 과정의 결과로 그런 어떤 좌우와 우에 해당되는 믿음들의 집합이 달라진 것일 수는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결론에 이르게끔 만드는 인지적인 과정이고 절차고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고요. 또 인지적인 경직성을 갖는 사람들은 과거의 규칙에 매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을 찾는 것에 되게 저항해요. 그래서 그런 인지적인 특성들, 스타일의 차이가 우도 만들고 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다 보니까 극좌나 극우가 되게 목소리가 높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뭐 그냥 중도파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참 설 자리가 되게 별로 없습니다. 목소리가 작고요. 일단 그다음 우리는 극좌도 극우도 하는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 책이 말하는 바는 극좌하고 극우가 믿음의 컨텐츠는 너무 다르지만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경직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극좌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극우로 간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제일 재밌는 얘기 같아요. 이 책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은 극우와 극좌를 만나는 그 과정은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중도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중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40%가 어쩌면 더 머저리티가 중도일 수 있겠죠. 중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극우와 극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이념에 어긋나거나 혹은 그거를 반박하는 사례 같은 거는 애써 무시하죠. 극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게 저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젊은 연구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이거는 똑같다. 이념적인 극좌나 극우는 공통적인 어떤 과정의 결과인데 그 공통적인 과정은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 책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그동안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내기까지 재미난 실험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가 되게 독특한 것은 자기가 심리학적 연구도 했지만 또 뇌과학자랑 같이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동적인 연구, 그 다음에 설문 연구 이런 연구들을 아주 종합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념과 뇌가 만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스콘신 카드 분류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카드 분류를 막 하게 시켜요. 그러면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규칙을 찾으면 다음 카드를 잘 매칭을 하겠죠? 분류를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규칙을 바꿉니다. 그랬을 때 당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새로운 규칙을 찾는 사람이 있죠. 규칙이 바뀌었음을 알면서도 새로운 규칙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새로운 규칙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뭔가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알면서도 새로운 규칙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지적으로 경직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인지적 스타일을 재는 시험이에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을 응용해서 이념적으로 극좌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인지적으로 경직된 사람들일수록 극좌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 인지적 경직성, 인지적 유연성 실험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뇌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뇌 전전두엽이라고 있죠? 이 전전두엽 또는 전두엽과 두정엽의 연결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지적 유연성과 복잡성을 잘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활동 패턴이 뭔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망가져 있거나 혹은 예를 들어 도파민의 레벨이 좀 낮아서 새로운 호기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지적으로 경직된 사람들은 우리 행동이나 심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뇌도 실제로 새로운 걸 추구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계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뇌의 활동과 어떤 정치적 성향 사이의 관계를 밝힌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카드를 분류하는 그 과정에서의 규칙을 더 쉽게 발견하느냐 아니면 규칙을 발견하는 것에 되게 저항이 있느냐 그런 어떤 행동 실험을 통해서 또 정치 성향에 대한 수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까 뇌영상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연구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 인지적인 유연성, 인지적 경직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차이를 개인의 심리적인 성향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개인차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개인차 심리학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다른 것들도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단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는 이런 개인차 연구보다는 실제로는 어떤 집단성, 사회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극단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극단주의자라고 얘기하면 그 극단주의자들은 보통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뭔가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했었죠. 사회에 어떤 그 적응 못하는 부정자이거나 이상한 변태이거나.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겉은 멀쩡해요. 그래서 극단주의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공동체에 대해서 애착심이,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회의 리더들이에요. 그 조그만 공동체의 리더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회학적 연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회심리학적 연구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처음에 연구에 빠져든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2015년에 런던에 있는 소녀들이 이 아이시스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시리아로 떠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 아이시스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을 보고 그런 테러리스트가 되지? 그 영상을 만약에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테러리스트가 된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겠죠. 그 영상에 빠져들어서 극단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서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아주 독특한 환경 때문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극단적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환경에 반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지적인 경직성이 아주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데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으로 푼 거예요. 개인 심리학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들을 보면 일단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으로 여기선 얘기가 되잖아요. 인지적으로 경직되니까 그런 극단주의가 발생한다. 근데 그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를 기본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인과적으로 바뀐 건 아니죠. 아직은 명확하진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극단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인지적으로 당연히 경직되겠죠. 그러니까 인지적 경직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의 결과로서 극단주의가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적인 구조를 잘 보고 있느냐.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되게 소수 집단인데 그 소수 집단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충성심을 갖고 있는 한 리더가, 개인이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게 그동안의 연구였어요. 그 부분을 과연 다 배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가능하죠. 자, 이 책에서 주로 이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인지적인 경직성으로 설명하잖아요. 개인의 심리학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건 개인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문제다 라고 하는, 집단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계열의 연구를 저희가 또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측을 잘 하는지를 봤더니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책은. 인지적으로 유연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 내 친구들이 서로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고 네트워크의 밀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절친이 5명이 있어요. 그 5명이 서로 다 알아요. 그러면 이고 네트워크의 밀도가 1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친 5명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그 친구들이 아무도 서로 몰라요. 그럼 이고 네트워크가 0이에요. 그 얘기는 이고 네트워크 밀도가 1인 사람은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동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고 네트워크의 밀도가 0인 사람은 그 5명이 다 각각의 인풋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우리가 예측할 때 어떤 경우에 더 예측을 잘하는지를 예상을 해보면 이고 네트워크의 밀도가 좀 낮은 사람일수록 예측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다른 인풋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밀도가 높으면 똑같은 얘기를 5명으로부터 들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더 잘 아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극단주의자들은 이고 네트워크의 밀도가 당연히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어떤 인지적 특성을 이렇게 이고 네트워크로 쪼개보면 결국에는 그 이고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냐 낮느냐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이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지 않느냐. 그 사람이 인지적으로 유연하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인지적으로 경직되면 다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으로 보느냐 집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연결도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여기에 더 보완이 돼야지 어떻게 개인의 심리와 그다음 집단의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앞으로 더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 정치적 성향과 뇌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 정신의학 하시는 권준수 교수님하고 그 랩과 저희 연구자들이 같이 저를 포함해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회복 탄력성을 잰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 탄력성과 자기 조절 능력 이건들 재봤더니 실제로 보수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연구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자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와도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들이 더 높다는 거죠. 그냥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그래서 보수가 더 옳다, 진보가 더 나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뇌를 재보니까 휴식 상태에서 어떤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재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보수주의자들이 안와 전두 피질과 설두 사이에 또는 섬역과 전두국 사이에 기능적 연결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진영에 명확한 뚜렷한 어떤 뇌의 연결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것이 또 어떤 결과가 있냐면 보수일수록 더 회복 탄력성이 높고 보수일수록 그다음 자기 조절 능력이 높다. 이런 연구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연구가 제가 여러 사람과 같이 했던 그 연구가 이 책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직접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에 있어서 공통적이냐면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도 결국 뇌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뇌가 어떤 식의 특성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연구들을 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종의 정치 뇌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재밌는 것은 이 책은 조금 더 메타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뇌에 특별한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극자와 극우가 같은 인지적 경직성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뇌과학이지만 다른 차원의 얘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유연하냐 인지적으로 경직되냐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관적인 틀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런 성향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정치적 성향으로까지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더 근본적으로는 인적 유연성과 인적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을 조금 더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소화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되게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은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극우와 극좌의 대립이 되게 심각해요.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음모론자들이고 음모론자들은 또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어떠한 반대되는 사례가 와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일종의 인지적 경직성이에요. 이 책에서 그러면 인지적 경직성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유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인지적으로 경직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게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책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 책의 독자는 인지적으로 경직된 사람일까요? 유연한 사람일까요? 유연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책을 정말 읽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지적으로 경직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읽고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는 했지만 왜 우리가 여전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가를 이해했지만
그렇다면 그거를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환경을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픈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게 규제를 풀고 제도를 좋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을 펼치는 그룹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성향이다, 성향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갖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이 마지막 챕터에 어떤 인적 경직성으로부터의 어떻게 하면 또 자유로워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큰 설득력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아주 뻔한 얘기예요. 환경과 우리 뇌가 상호작용하니까 그 환경을 좋게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죠. 근데 여전히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ISIS에 가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튀어나온가? 대부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튀어나가겠죠. 근데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전히 어떻게 저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 책은 얼버무리고 있지만 이 책은 분명하게 그건 개인의 뇌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잘 연구를 해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연구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치의 계절에 또 이 선거의 계절에 선거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데, 그 시점에서 한번 왜 우리는 이념이라는 것에 쉽게 빠지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념을 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책에서 뇌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뇌는 예측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측 기계이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계속 일관된 예측을 만들어내 주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뇌가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걸 벗어나와야 되는데,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금 자유로운, 우리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이 좌와 우의 대립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약간의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을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책은 하나의 위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이 이 책을 읽는다면 이 책의 효용성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치의 이념의 계절에 탈이념의 시대가 이념의 시대가 왔는데, 극단적 이념의 시대가 왔는데, 그 극단적 이념의 시대에 그 극단이라는 것이 어떤 인지적인 특성으로부터 오는가를 한번 이해해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또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주변에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신념을 갖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편으로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조금 더 중도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어떤 책으로서 되게 시의적절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장대 하드커버는 이데올로기 브레인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